우리 이제 교재를 좀 바꿨고요. 필기 책자를 보시면은 필기 책자가 좀 넘기는 책자인데 넘기는 책자의 앞부분에 이제 핵심 요약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간혹 그런 질문도 해요. 선생님이 핵심 요약을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더 이상은 정리할 수가 없어요.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개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항목들은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우리 책자에도 2016년도 2회 시험 때, 2011년 3회 때, 2011년 2회 때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오른쪽에 있는 2번 파일 시스템 한번 보세요.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은 얼마큼 나왔대요? 어떤 거는 보세요. 이런 거 이만큼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많이 나온 게 있고 어떤 건 적게 나온 것도 있는데 어떤 건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된 영역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항목이 많죠. 여기는. 자, 최신 윈도우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그럼 최신 윈도우가 아니면 뭐죠? 옛날 윈도우잖아. 구형. 윈도우 XP서부터가 최신 윈도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의 공통 영역을 시험에 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7에 관한 설명은 아니고요. 윈도우 XP서부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약간 윈도우 XP 이전이 윈도우 미라고 있었잖아요. 윈도우 미, 윈도우 95, 98. 그때는 좀 구형 윈도우였고 윈도우 XP로 가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건 있었어요. 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이런 거는 윈도우가 시작되던 옛날 시절서부터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에 윈도우 이전에는 도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도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은 창으로 시작을 해요. 전원을 딱 켜면 딱 이렇게 떠요. 그래서 흑백 모니터라고 했던 거지.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자.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가 아니라 그렇구나. 옛날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가 들어갔죠. 요거는 검정색 바탕에 흰 글자가 들어가고요. 검정색 지금 요거는 지금 흰 바탕에 검은 글씨지 않습니까? 그러면 흰색이 많이 나오면 눈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윈도우는 이렇게 검정색 바탕에 흰 글씨가 나오지만 초기에는 이제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목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디렉터리 명령을 거는 명령을 걸어요. 그럼 무슨 폴더가 있구나. 요건 폴더라는 거죠. 폴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가 있나? 윈도우 폴더가 있다. 윈도우. 저 밑에 윈도우 폴더. 그럼 cd change directory 한 칸 띄고 윈도우즈 스펠이 틀렸다. 윈도우즈. 그럼 또 목록을 보면 근데 뭐가 휙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하나만씩 보라고 해서 화면을 이렇게 턱 멈춤이 계속 보려게끔 하는 명령을 걸어야 돼요. 아니면 목록을 넓게 보게끔 목록을 넓게를 보면 이렇게 좌우로 펼쳐지거든요. 목록이.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 어떤 명령이 들어있는지 찾아가지고 이제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 뭐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노트패드라고 있어요. 노트패드 여기. 그러면 노트패드 딱 치면 메모장이에요. 메모장 이름이 노트패드예요. 그럼 이제 얘를 실행하고 빠져나가면 또 다시 이제 검은 창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또 뭐라고 쓰고 이렇게 키보드로 명령을 걸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면 안 되냐 이거지. 마우스로 뭐를 클릭하고 또 필요 없으면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편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해서 UI라고 하죠. UI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하고 컴퓨터가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 우리 스마트폰은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씁니까? 스마트폰은 손가락으로 두들기는 거잖아요. 두 손가락을 펼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그런데 PC는 터치 모니터 같으면 손가락으로 비비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키보드로 쓰기도 하고 주로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CUI 방식,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캐릭터 글자 위주로 쓴 방식에서 아이콘을 가지고 또 메뉴판을 마우스로 클릭하게끔 하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었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꽤 오랜 기간 이렇게 쓰고 왔었어요. 이거를 GUI 방식, 구이 방식이라고 한다. GUI. 특별히 뭐 최신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눈을 지그시 감으면 알아서 뭐가 펼쳐진다거나, 눈을 탁 뜨면 알아서 뭐가 탁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사람 시각적인 거에 따라서 움직이게끔도 해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탁 제끼면 화면이 오른쪽 넘어가고, 내리면 화면이 내려가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우리 노트북 가운데 근데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를 인식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 않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광고 가장 유행하는 게 뭐예요? 요즘은요, 아이템들이 다 인공지능이잖아요. 애들이 뛰어다니면 뛰어다니는 방향 쪽으로 그 인공지능 뭐 공기청정기인가? 얘가 움직이면서 공기를 뭐 하고, 뭐 아리야 누구야 뭐 틀어줘, 뭐 다 인공지능 스피커고 다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닌 버튼 누르면 공기 청소하고 버튼 누르면 꺼지고 하는 그런 거는 요즘 저희 집은 그런 거 살라 그래요. 뭐 텔레비전 광고처럼 그렇게 집이 크지 않거든.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작동되면 돼. 인공지능 필요 없어도 돼. 가격 한 20만원이면 사. 근데 인공지능 붙으면 한 100만원가. 요즘은 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마우스를 많이 수행하는 거로. 그 다음, 혹시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시다가 컴퓨터가 멈추거나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뭐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이거를 우리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컴퓨터가 갑자기 블루 스크린 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화면이 퍼렇게 변해요. 멍든 것처럼. 그런 이제 퍼렇게 떴다 해서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딱 멈춰요. 그리고 이제 코드가 뜹니다. 어떤 내용인지 뭔지 몰라도 영어로 막 잔뜩 써놨는데 화면이 멈췄어. 그러면 이제 강제로 껐다 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윈도우 XP 이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근데 윈도우 XP서부터 거의 안 나타나요. 특히 윈도우 10 이거는 몰라요. 저희 집은 하도 컴퓨터를 많이 만지는 그런 집안들이라 애들이나 저나 할 것 없이 간혹 이 블루스크린 화면을 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들도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선점형. 자,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은 뭘까요? 멀티태스킹. 멀티는 여러 개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컴퓨터에 인터넷 실행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교환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동영상 녹화하는 프로그램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 컴퓨터 창도 열어놓고요. 여러 개를 열어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도 해야 되지, 또 녹화도 해야지, 교환도 보여드려야지.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다 자원이죠. 자원이잖아. 이 자원들이 서로 컴퓨터 CPU, 중앙장치를 차지하려고 지금부터 계속 싸워요. 쉽게 말하면 배가 고파. 자네들이 한 5이 있는데 엄마 배고파. 그랬더니 또 딴 애가 엄마 나도 배고파. 엄마 나 떡볶이 해줘. 엄마 라면 끓여줘. 엄마 나 뭐 해줘. 그럼 엄마 손이 5개 10개도 아니고 어떻게 동시에 5명의 밥을 간식거리를 해결해 줍니까? 그럼 애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진짜 배고파. 내 거부터 먼저 해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에이 니들이 알아서 먹어. 그게 비선점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니까 어떻게 돼? 밥그릇이 날아다니고 냉장고 문짝이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는 컴퓨터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그 여러가지 자원들이 CPU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CPU. 사람으로 말하면 이 뇌를. 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사용하고 있으면 좀 나와봐. 나도 좀 하게. 아니야, 나도 해야 돼. 하고 싸우다 보니까 안에서 엉키고 설켜가지고 컴퓨터가 멈추는 거예요. 비선점형. 그래서 블루 스크린 화면이 많이 떴었어요. 안 되겠다. 이 문제점을 이제는 어른이 직접 나서야겠다. 애들 싸움에 애들끼리 처리하면 안 돼. 애들이 잘못하면 어른이 정리를 해줘야 돼. 하는 것처럼 CPU가 직접 운영하는 거를, 운영체제 윈도우가 CPU가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통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첫째가 배고파요, 라면 끓여줘요, 그럼 라면을 끓여줘야 되고, 둘째는 뭐 떡볶이 해줘요, 그럼 떡볶이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싸우진 않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기다리게끔 하게끔. 그렇게 관리 정돈하는 거를 선점형 방식이라 그래요.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를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도로에도 그러잖아요. 서로 찾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그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잘 해주면 척척척척 고장 안 나고 사람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컴퓨터는 한 번에 몇 가지를 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요즘 그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노트북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8세대 컴퓨터입니다. 8세대. 요즘 나오는 거. 2018년에 들어와서 얘는 한 번에 6가지. 작년도 버전까지면 좋은 컴퓨터는 한 번에 4가지를 했었어요. 한 번에 4가지라는 뭐냐, 엑셀, 파워포인트, 뭐 아래 한글, 인터넷, 이 4가지는 아니고 동시에 4가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보시면 여기 뭐가 떠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4개가 보이죠? 그래프가 4가지가 보이잖아요. 이걸 스레드라 그래요. 스레드. 우리가 보통 코어도 얘기하는데 4기통 엔진입니다. 이 컴퓨터는 한 번에 4가지를 담당을 해요. 4기통 엔진 아시죠? 말이 4마리가 끄는 마차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 2018년에 새로 나온 거는 얘가 6가지가 나올 거예요. 6가지. 그러니까 6마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힘이 좋죠. 비싼 거는 뭐 24개짜리도 있어요. 그럼 뭐 우리가 살 필요 없지. 24개씩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4개나 6개만은 충분하니까는. 네. 그런 것도 좀 전에 보여드린 화면은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플러그는 꽂는 거죠. and play, 꽂으면 작동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신 USB 메모리 아시잖아요. USB 메모리, 이런 USB 메모리 단자에다가 컴퓨터에다 꽂을 거 아닙니까? 꽂으면 새로운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하고 딱 뜨면서 뭔가 열어준단 말이에요. 꽂으면 작동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얘를 꽂으면 뭘 꽂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플로피 디스크, 옛날 디스켓이라고 불렸던 거,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야, 내가 조금 전에 뭘 꽂았는데 그게 USB 메모리라는 거야, 컴퓨터야. 그러니까는 내가 꽂은 거 네가 알아서 작동시켜 줘야 돼 라고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만든 USB 메모리를 꽂았으면 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또 B라는 회사에서 만든 USB 메모리를 꽂으면 또 B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또 꽂아야 되고, 꽂아서 작동을 시켜야만이 알아듣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꽂으면 알아서 움직여요. 고장 안 나고 뭐 프로그램 설치 안 해도 돼요. 이거를 플러그 앤 플레이, 줄여서 PNP 기능이다 라고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OLE, 오브젝트 링킹 앤 엠베딩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혹시 한글 2010은 해보셨나요? 한글 2010? 자, 보여드릴게요. 한글 2010을 실행하면 여기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엑셀에도 있어요. 그림 가져오는 기능. 그래서 이런 그림을 툭 가져오면 그림이 떠요. 이렇게. 오, 예쁘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체라 그래요. 개체. 이 개체인데 특히 우리 이력서 같은 거 만들 때 이력서 자, 이력서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안에 이력서 양식이 들어있어요. 이력서 여기 있네. 그럼 여기 있는 사진 영역 글자를 좀 지우고, 자, 여기다가 그림을 가져올 겁니다. 이걸 한번, 이게 이력서하고 약간 다르겠죠?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력서 사진이 떡하니 들어가거든요. 사진 딱 들어갔어. 그럼 이 표잖아요. 이력서도 표잖아요. 이것도 개체라고 부르고, 그림 가져온 것도 개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많아요. 보세요. 개체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글맵시도 있고, 수식도 있고, 뭐 소리도 가져올 수도 있고, 뭐 도형을 가져와서 그릴 수도 있고, 이런 걸 개체라고 하는데, 이런 개체들을 사진을 여기다가 첨부시켜서 저장을 해서 회사에서 이력서 보내려고 하면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개체, 즉 표도 개체고, 문서 안에 이런 개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엑셀에서도 작업을 할 때 거기다가 그림을 가져오세요. 그럼 그림을 가져와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개체들이 컴퓨터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을 하죠. 포토샵도 그렇고, 뭐 인터넷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개체들이 컴퓨터 내에서 연결이 되고, 또 그 문서 안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삽입이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OLE 기능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OLE 기능을 따로 배우진 않아도 항상 OLE 기능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글에서 그림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림을 못 넣었었어요. 한글은 무조건 글자만 쓰는 거였어. 글자 크게 작게 꾸미는 거 끝, 이거였었어. 그러다가 그림을 가져오거나 표를 그리고 선을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OLE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LE 기능. 예. 그 다음에 이름을 쓸 때 이름 여기 보시면 보세요. 폴더 이건 노란 걸 폴더라 그래요. 노란 걸 폴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폴더라고 하죠. 폴더. 마치 우리 출석부 이거 폴더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문방구 하면 이거 뭐 달라 그래요? 파일 주세요 그러지. 파일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파일이고, 이 파일을 보관하는 통은 폴더라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뭔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폴더라고, 파일이라고 부르고, 이걸 파일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다 폴더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폴더나 파일의 이름이 되게 길어요. 옛날에는 4글자, 우리말로 4글자, 주소록, 그러면 3글자죠. 최대 4글자. 그러니까 주소록 주소록.hwp, 그럼 끝이었어요. 주소록.hwp,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 친구들 목록 이렇게 쓰려면 너무 길어, 안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255자. 아주 길게 문서를 쓸 수가 있어. 파일명을, 이름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홍길동 일침에 이렇게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김, 수, 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그게 기술이 좋아져서 기름이 길게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그러나 이름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글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별표. 우리 키보드의 별표랑 요거랑 약간 다른데,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 숫자판에 보면 구자 위에 말 그대로 별표가 있죠. 오각별표. 원래 육각별표입니다. 그걸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 별표, 여기 별표. 그 다음에 물음표. 이 별표나 물음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약속해 놓고 쓰는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이런 별표, 물음표, 화폐 단위 이런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용자는
별표, 물음표 이런 거를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컴퓨터 나라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컴퓨터 말이에요. 사람이 쓰는 건 아니에요. 명령을 걸 때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름이나 이런 거는 등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름을 고치려고 여기다가 별표를 딱 찍으면 별표를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건 쓰면 안 된대. 밑에 떠. 사용할 수가 없어. 아무리 넣고 싶어도 이런 거는 보세요. 요거 슬래시 이런 건 들어가는데 물음표는 들어가는데 물음표도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숫자 이런 건 들어가요. 괄호 열고 닫고 이런 거 막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런 거 물음표 뭐 별표 이런 거는 못 써. 못 쓴다고 떠. 이런 거는 공백은 쓸 수 있어요. 요런 것만 제외하고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하고 이름을 쓸 수 있다. 여기에 뭐 타이머 프로그램, 커말 함수 설명, 커말 이거 필기 핵심 요약 몇 년도 어쩌고 저쩌고 길게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영어나 숫자는 255자고요. 우리나라 말이나 한자는 2배씩 먹어요. 그러니까 홍길동 그러면 영어로는 6글자예요. 우리말로는 3글자지만 여기서 말하는 255자는 우리말 255글자가 아니라 영문이나 숫자로 255자. 우리말로는 127글자. 128자가 되면 256이 되니까 안 되고 127글자까지는 쓸 수 있어요. 과거에 치사하게 우리말로 128글자를 입력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에다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은 옳다군 하고 썼는데 틀린 거죠. 255, 256, 뭐 254 그런 것 가지고 속이지는 않아요. 문제가 치사하게 이제는. 자, 거기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에 대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써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밑에 있어요. 여기 문제지옥 밑에 보시면 답은 있습니다. 조그맣게 오른쪽에. 일단 먼저 볼까요? 뭐라고 써 있나?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쉽게 부품이나 주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맞는 말 같은데? 아닌가? 2번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면 수동적으로 세팅한다. 아니 자동이라 그랬잖아요. 수동적으로 설정할 거라면 사용자가 힘들어서 못 쓰지. 과거에는 수동으로 설치했었단 말이야. 2번은 틀린 것 같고 3번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능은 멀티태스킹 기능이지 플러그 앤 플레이가 아니지. 다른 거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4번 기존의 도스 시스템보다 수행 속도를 저해시키는 윈도우의 프로그램 수행 방식이다. 이게 뭐라고 무슨 의미로 이게 나왔지? 보기가? 기존의 컴퓨터 기존 방식보다 저해시키는 기능 수행 방식을 뭐하러 책에서 소개할까요? 설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옛날보다 안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거는 굳이 교재에다가 표시를 안 해놓지 표시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네 번째도 보기가 좀 어색한 보기가 들어갔어요. 답은 1번인 것 같아요. 한글 윈도우에 관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영문 윈도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일본어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저번에 어디 강의실에 갔더니 윈도우를 어디서 가져왔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려고 가져왔는데 독일어 윈도우래요.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니까 독일말로 뜨더래. 선생님 이걸 우리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바꿔요. 새로 설치해야 돼요. 그랬어요. 했더니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 어떻게 하긴 다시 깔아야지 뭐 한글 윈도우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 윈도우를 설치하겠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 윈도우를 쓰겠고요. 우리나라 사람 당연히 우리말 윈도우를 쓰겠지. 그러나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미군 군인들은 영문 윈도우를 쓰겠지. 그렇겠죠. 뭐 자기네 나라 말로 쉽게끔 하는 거지. 근데 윈도우가 일반 가정용 윈도우 말고 전문가용 윈도우는 처음에 설치할 때 언어를 선택해요.
내가 윈도우를 샀는데 이 친구는 일본 사람이거든. 그럼 일본 윈도우로 딱 설정을 해. 일본 말로. 그럼 윈도우 말 일본 말로 다 나와요. 근데 설정을 하면 못 고쳐. 다시 깔아야지. 우리말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독일말로 아예 처음부터 되어 있는 윈도우였나봐. 그거는 독일어로만 설치가 되는 윈도우였나 보죠.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바꿔요? 라고 하는데 그건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매를 해서 쓰여야 되는 거고. 자, 한글 윈도우인데 멀티스레드 기법을, 멀티스레드가 뭐라 그랬죠?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라 그랬죠? 각 응용 프로그램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2번 잘못 수행된 프로그램은 강제로 종료시켜서 다른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번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게 멀티 스레드라고 하는 그런 말. 비선저명 방식이다. 아까 선저명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후라이팬을 이용해서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뭐를 볶아서 먹어야 되는데 앞에 간 친구가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어떻게 요리할 줄 모르니까 자꾸만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화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뒤에 기다리는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정 기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뒷사람이 뿔이 나겠죠. 그럼 이제 싸움이 걸리는 거지. 그게 비선저명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앞에 있는 사람 너무 오래 걸리네요. 좀 상황 좀 봐주세요. 그러면 누가 매니저가 와서 도와주든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뒷사람도 적절히 시간 배분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사용자가 4명이면, 사용자가 4명이라는 말은 프로그램이 4가지라면 컴퓨터 내에서 4가지가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적절히 컴퓨터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선저명이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는 비선저명이라는 말이 틀린 거고, 첫 번째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라는 말은 전혀 못 들어봤지만 일단 네 번째는 틀렸다 하는 거죠. 선저명이니까. 그 다음 파일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자, 여러분 내 컴퓨터 한번 가보실래요? 내 컴퓨터? 내 컴퓨터에 가보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방법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댁에서 어떻게 보세요? 내 컴퓨터 창을 보실 때 이렇게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그림을 볼 때는 그림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림 알맹이가 보여야 편할 거 아닙니까? 그림 알맹이가 보여야 편하겠죠. 그런데 내 컴퓨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요렇게 전체 용량이 얼만데 현재 얼마큼 남았는지, 그리고 얘가 NTFS로 되어 있는지. 자, 제가 얘를 한번 꽂아 볼게요. 제 USB 메모리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장치 드라이버 새로운 장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PNP라 그랬죠? 자, 요거예요. 요거 얘가 지금 방금 전에 꽂은 USB 메모리인데요. 얘는 파일 시스템이 뭐로 되어 있나 보세요. FAT3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른 USB 메모리 꽂아 볼게요. 얘는 같은 USB 메모리인데 NTFS라는 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애는 FAT32로 되어 있고 어떤 건 NTFS로 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는 NTFS로 되어 있어야만 돼요. 100%.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내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나 외장 하드, 얘들은 100% NTFS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USB 메모리는 대부분 FAT32 또는 NTFS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건 제가 일부러 바꿔서 설치한 것 뿐이고, 요즘 새로 나오는
그 뭐 마이크로 SD 아시죠? 스마트폰에서 연결해 쓰는 것들 조그만 것들도 FAT32 또는 EXFAT 이런 파일 시스템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파일 시스템. 그럼 파일 시스템은 뭐냐 이거지.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갔어요. 어디 여행을 갔어. 그럼 여행지에 가면 이제 숙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체크인 하잖아요. 호텔이나 이런데.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걸 했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여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름도 적고 주소도 적고 연락처도 적고 뭐 생년월일 적고 숙박계에다 이런 걸 썼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호텔에 예약하면 사용자 이름은 들어가고 연락처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가 간단하게 정보를 넣을 거냐 세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냐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보시면 주소를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 전화번호 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룹도 설정할 수 있고 주소도 입력할 수도 있고 전자우편 입력하는 항목도 있고 메모하는 항목도 있고 주소록에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적어놔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세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 안에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다운로드 받았던 자료가 여기에 실수 파일 이거 다운로드 받았었잖아요. 그럼 이 실수 파일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D 드라이브에 있어요. D 드라이브. 내 컴퓨터 안에 D 드라이브 안에 이정민 훈장이라는 폴더 안에 여기에 실수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일로 옮겨 놨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USB 메모리 꽂으시면 이 USB 메모리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럼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네. 그럼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이게 보안인증서죠? MPKI가 인터넷 보안인증서잖아요. 공인인증서. 그럼 이것도 이 안에 저장이 돼야 되고 그럼 저장된 위치가 어딘지도 알아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넣어놨어요. 개인적인 정보들을 넣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이 안에 들어가서 뭐를 꺼내 온단 말이에요. 가족 사진도 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의 뭐 자격증이라든지 임용장이라든지 위촉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봐야만이 이 안에 정보가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꺼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내 USB 메모리 안에 내 하드 안에 내 컴퓨터 안에 자료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어떤 구조로 저장되는지 몰라도 어떻게 내게 들어가 있는 걸 알까? 그리고 내가 모르고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얘를 복구할 수 있을까? 찾아올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출석부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 카드로 딱 오실 때 이제 입실 체크하고 나가실 때 귀가하실 때 퇴실 체크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면서 노동부로 가고 우리 센터에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업무 일지에 누가 오늘 지난 시간에 결석했는지 지각했는지 조퇴했는지가 여기 다 적어놔요. 직원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명단도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컴퓨터 안에 체계적으로 기록이 될 거냐 하는 거죠.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는 파일에 대해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 얘를 삭제했으면 삭제가 됐는지, 아까는 이름이 홍길동이었는데 일지매로 바꿨는지, 이런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했던 게 파일 시스템이고요. 요거를 적어 드릴게요. 책에는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 메모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파일 시스템은 첫 번째 FAT라고 써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의 줄임말입니다. 파일이 어떻게 저장이 되고 보관이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공간이에요.
과거에는 아까 dir이라는 명령을 걸어서 이 안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폴더가 있는지를 쭉 보는 명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클릭만 해도 뜨지 않습니까? 명부가 뜨잖아요. 파일 목록이.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 16비트 방식으로 만들어지다가 32비트 방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여기 보시면 FAT 16, FAT 32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6비트 방식에서 32비트 방식으로 가다가 이제 바뀐 게 뭐냐면 NTFS라고 해서 NTFS 방식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AT 16에서 FAT 32로 갔는데 FAT 방식으로 쓰기에는 불편하더라. 그래서 NTFS 방식으로 바꿔 쓰자 하는 거죠. 그러면 NTFS가 좋으니까 바꾼 거 아닙니까? 16비트 방식보다는 32비트 방식이 좋고, 이 32비트 FAT 방식보다는 NTFS 방식이 좋으니까 이걸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 파일 시스템은 지금 말씀드린 건데 NT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NT는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서버용 윈도우. 우리들이 사용하는 윈도우 XP, 윈도우 7, 윈도우 10은 클라이언트용 윈도우라 그래요. 클라이언트 윈도우. 개인이 쓰는 윈도우고요. 서버라는 말은 서비스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죠. 네이버, 구글, 다음 이런 업체들에서는 내가 네이버에 가서 뭐를 조회를 해야 되고, 네이버 가서 뭔가를 여러분이 전자우편도 확인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 이런 걸 사용해서는 안 돼요. 개인용 컴퓨터는 PC는 혼자 쓰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 안에 CPU나 메인보드나 이 회로들이 1대1로 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지, 막 10명, 1000명이 막 들어오면 컴퓨터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강력한 컴퓨터. 그걸 서버라 그래, 서버. 한 1000명 정도, 본체 하나가 1000명 정도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는데, 그 서버들은 아무래도 윈도우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 서버용 윈도우, 이걸 N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NT는 아무래도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NT라고 보면 되니까는, 그런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은 빨리 움직일 거 아니냐. 그래서 NTFS라는 거로 도입을 하자라고 한 거죠. 이렇게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좋다 나쁘다를 표현을 못해요. 몰라요. 그냥 우리가 지금 윈도우 10의 옛날 FAT 32비트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 머리에서 이렇게 머리 한 움큼씩 빠질 거야. 열이 나서. 너무 답답하고 느려가지고. 근데 NT라는 게 등장하면서, NTFS라는 게 등장하면서 빨라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촉촉촉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까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NTFS로 포맷을 하면 좋은데, NTFS 제일 빠른 거잖아요. 빠른데 USB 메모리인 경우 NTFS로 사용하면 빠르고 좋은데 단점이 뭐냐? 스마트 기기에서는 인식이 안 된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USB 메모리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있다. OTG. 여기 조그만 거 있던 USB 메모리 보셨어요? 한쪽은 PC용, 하나는 스마트폰용. 한쪽이 작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럼 얘를 스마트폰에다 꽂으면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도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USB 메모리 요런 거는 NTFS로 포맷을 하면 빨라지긴 좋아지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은 NTFS를 인식을 못해요. 그게 단점이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지. 왜냐면 NTFS는 MS라는 회사가 만든 국제 규격이에요. PC의 대명사가 우리가 이제 윈도우 이거잖아요. 윈도우를 개발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NTFS라는 거로 방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방식대로 그대로 쓰면 다 만사 오케이가 되면 좋은데 스마트폰은 또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걸 쓰거든요. 스마트폰은 또 아이폰은 iOS라 그래서 애플이 만든 운영체제를 쓰는 거고요. 얘네들이 NTFS를 인식하면 좋은데 인식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NTFS를 인식을 못해요. 꽂으면 모르는 게 꽂혔네요. 내용을 싹 지워버릴까요? 다시 할까요? 이렇게 떠요. 포맷을 다시 할까요? 이렇게. 포맷 해버리면 내용 다 지워지잖아.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NTFS로 USB 메모리가 포맷되어 있는 얘네들은 USB 메모리인데 NTFS로 되어 있잖아요. 이 USB 메모리는 제가 스마트폰에다 꽂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차이가 서로 나요. 차이가 서로 나.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인쇄물을 좀 다시 보면은요. FAT16은 옛날 버전에 쓰는 거고요. FAT32비트 방식은 하드디스크 공간 낭비를 줄여서 더 빨리 움직여요. 이제 그러다가 NTFS라는 제 새로운 방식이 나왔는데 이거는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고 시스템 리소스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근데 이건 컴퓨터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인식이 안 될 수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이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섹터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는 특수 영역이다. 섹터라는 말도 헷갈려요. 섹터. 어느 영역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는요. 실제 데이터가 따로 존재하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위치를 기록하는 정보가 따로 있고 그래요. 저장 장치에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데이터가 실제로 보관되는 영역이 있고 데이터의 위치를 기록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냉장고 안에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를 열어보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봤더니 위에 계란이 있네, 우유가 있네, 딸기가 있네 하고 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냉장고 문짝이 투명으로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열어보지 않고도 어디에 냉장고 안에 계란이 있는지 우유가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꺼내서 바로 문을 열고 꺼내기가 그러면 아무래도 열 손실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냉장고 문짝에다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록해서 종이를 붙여놓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는 실제로 냉장고에 컴퓨터가 이제 냉장고라면 우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유를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 우유가 첫째 줄에 있는지 두 번째 줄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 그래서 구분해서 넣어놔요. 구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삭제 명령을 걸잖아요. 삭제. 여기 내 컴퓨터에 보면 이 안에 이렇게 강좌 목록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달력하고 써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삭제하잖아요. 이렇게 삭제 명령을 걸면 실제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위치를 기록하는 영역에서 삭제가 돼요. 그 달력은 남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지웠으니까 못 찾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는 못 찾지만 전문가들은 찾아내요. 전문가들은 찾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 지운 거를 열어보면 되잖아. 아, 여기 지워졌네. 뭐라고 지워졌는지도 알아. 전문가들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것만 지운 거를 되살리면 삭제된 게 복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일들을. 저도 그런 기술은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삭제했어요. 또 중요한 정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들은 자기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삭제하고 나서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면 그 안에 정보가 찾아보니까 없어졌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죠. 다 열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월 며칠에 뭐가 있었는지 삭제가 되는지 정보가 다 살아있어요. 그럼 그것만 다시 엮어내면 어떻게 된다? 다시 다 복원이 돼요. 몰라. USB 메모리를 망치로 부셔가지고 산산조각 내면 전문가도 못 찾겠지만 그냥 정보만 지웠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들 수명이 다 돼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는 삭제했는데 삭제해도 삭제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교육생들 수강 신청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엉뚱한 대로 흘러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하는 기관들도 있어요. 무료로 해줘요. 그러면 내 거는 구형이라서 쓰기는 싫고 대신에 이제 그 안에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만 좀 전문적인 업체가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신청을 하면 무료로 수거를 해서 그 안에 정보를 싹 깨끗하게 다시 재생이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고 그거를 이제 재활용하는 또 해서 뭐 취약층에다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그런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실제로 보내는 그 영역을 삭제한다는 그런 기술인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제 자료를 삭제했어요. 얘를 삭제하면 실제로 삭제가 됐지만 얘가 휴지통에 가 있어요. 그럼 휴지통을 해서 복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 자료실에 떡하니 여기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반반 나눠서 보여드릴게. 여기는 휴지통이고 여기는 자료실인데 제가 얘를 삭제하잖아요.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와요. 그럼 휴지통에서 복원하면 어떻게 된다?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삭제해서 휴지통에서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남아있다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찾지, 여기에서. 근데 찾아내는 기술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만든 기술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찾아내거든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뭐 씩 하고 찾아낼 수는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유럽에 가서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또는 디카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고장해놨어. 못 들겠어. 그 이 안에 사진이 있잖아. 여행했던 사진. 근데 쉽게 말하면 그거야. 아니, 한 달 또 여행 다시 갔다 오지 뭐. 그럼 여행을 가서 또 찍어오면 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들여서 이 안에 사진을 복구해야 되죠.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복구 비용을 내줘야지. 그 다음에 USB 메모리에다 사진을 찍어놔서 보관해 뒀는데 또 서류가 있었는데 모르고 내가 이걸 삭제한 거야. 중요한 자료인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뭐 뚝딱 1, 2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했어요. 모르고. 그 안엔 사진이 10만 장 정도 들어있대요. 사진작가의 컴퓨터를 제가 건들다가 모르고 다른 하드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드가 꽂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작업하다가 그냥 하드를 날려버렸어요. 그 이제 사진작가는 난리 났죠. 10만 컷의 사진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복구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4일을 밤을 새면서 복구를 했어요. 4일간. 그래서 12만 장, 본인이 모르고 복구 삭제한 것까지 포함해서 12만 장을 다시 꺼내가지고 딱 원위치에서 갖다 드렸어요.
남의 컴퓨터는 이제 보기도 싫어. 무서워. 그 다음부터 4일을 꼬박 했어요. 4일 찾는데 20시간 이상 걸리고, 그 찾은 거를 또 다시 옮겨야 되고, 옮겨져 복구가 된 거를 검사를 해야 되고, 과연 복구가 됐는데 실제 사진이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상처가 났는데, 다쳐서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아물었다고 해주면 흉터가 남잖아요. 흉터가 안 남게 해야 되잖아. 그게 기술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실제로 전문 업체도 그렇게 4일씩 걸려요. 근데 거기는 좋은 장비로 해요. 좋은 장비로. 비용이 한 20만원 넘어가요. 3, 40만원씩 가는데, 저는 이제 제가 했어요. 급하니까 막 제가 했는데, 다음에는 안 할 거예요. 돈 주고 할 거예요. 그게 편해. 그럼 전문가에 의하면 100% 완벽하게 100%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건 장담을 못 해요.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만약에 이런 거예요. 지금 삭제가 됐어. 그럼 100% 다 돼요. 근데 삭제되는데 모르고 뭔가 또 작업을 했어. 거기다가. 그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증거가 있었는데, 사라진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를 누가 건드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못 찾겠죠. 그건 해결이 안 돼. 그대로 남아있어. 흔적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걸 복구할 수가 있어요. 100%. 좀 어렵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삭제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지. 그래서 자, 지금 거기에 옳지 않은 점을 찾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죠. 파일 시스템에 NTFS 장점으로 옳지 않은 거 되는데, NTFS를 사용하면 빨리 움직여요. 당연히 빨리 움직이고 용량 큰 것도 움직여요. 용량 큰 거. 그리고 리소스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요.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 그 다음에 성능이 빨라지기 때문에 훨씬 좋아진다라는 말은 있죠. 그렇죠? 당연히 좋아지고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바로가기 키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얘를 단축키라 그랬었어요. 컨트롤 C 이런 거 있잖아요. 복사. 이거를 단축키라고 했다가 숏컷 키라고 하거든요. 숏컷 키. 이거를 이제 바로가기 키라는 명칭으로 바뀐 거예요. 영문은 그대로 숏컷 키입니다. F1번 누르면 대부분이 도움말이 나와요. 도움말이 나왔다가 사라졌나? 자, 볼게요. 여기 메모장인데 F1번 누르면 메모장 도움말 나오고요. 계산기 실행하다 F1번 누르면 메모장 그 계산기 도움말이 나오고, 얘도 F1번 누르면 도움말 나오고, 이렇게 대부분 도움말이 나와요. 윈도우를 하다가 F1번 누르면 윈도우 도움말이 나오고. 근데 이제 F2번 키 누르면 이름 고치는 거죠. 이름 고치는 거. 즉 내 컴퓨터 창에 가서 여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고 폴더가 있는데 F2번 키 누르면 고치기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F2번 키 누르면 이름 변경, 데이터 내용을 고칠 수 있게끔 수정 명령이 작동이 되는 거죠. 수정 명령이. 그 다음에 이제 F3번을 누르면 찾기 명령입니다. F3번 키 누르잖아요. 위에 이렇게 찾기라고 떠요. 이렇게. 직접 클릭해서 찾아도 되는데 F3번 키 누르면 이렇게 찾기 명령이 작동이 돼요. 그럼 어느 항목을 찾아라. 만약에 세무라고 쓰면 이 세무란 글자를 막 찾죠. 이렇게 찾아 제끼잖아요. 이렇게 세무란 글자. 예. 그런 식으로 F3번은 어떤 거를 검색.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하다가 F3번 키 누르면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하는 창이 뜰 거예요. F4번은 주소 표시를 목록 표시하는 겁니다. 탐색기에서, 즉 내 컴퓨터를 실행했는데 F4번 키 누르면 뭐가 된다? 이렇게 내가 뭐 봤는지 이렇게 이런 주소들이 보인다. F5번은 새로 고침.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거를 다운로드 받고 하다 보면 이렇게 폴더들이 바뀌었는데, 어떤 걸 복사해서 붙이면 이 가나다 순으로 안 들어가고 막 섞여 있거든요. 이때 F5번 키를 딱 누르면 다시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얘가 처음에는 막 이게 뭐야? 그림도 있고 뭐가 있네. 직업사전이라는 것도 있네. 그래서 컴퓨터를 하다 보면 막 이름이 꼬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인터넷상에서 무슨 작업을 보다가 뭘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중간에 ESC 키를 누르면 딱 멈춰버리거든요. 이때 F5번 키를 누르면 다시 세로 고침이 돼서 다시 보이게끔 한다든지 이런 세로 고침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세로 고침. F5번. 그 다음에 F6번은 뭐냐면 창 순환이 된대요. 내 컴퓨터 창에서 F6번을 누르면 어떻게 바뀐지 헷갈리시죠? 보세요. 제가 F6번 누르면 여기 있고 여기가 있고 다시 이쪽에 와 있고 여기 와 있고 아까 제가 이거 눌렀다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구성에 가 있고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면 일로 가는 거고 또 두 개가 있다고 두 개 이런 거 여기 아까 두 개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항목 간에 이동하는 게 이제 F6번이에요. F9번도 있고 F10번도 있고 F11번도 있고 뭐가 많아요. 그 F가 뭐냐면 펑션 F1번서부터 F12번까지 키가 있는데 그 F가 뭐냐면 펑션 키라 그래. 펑션 키. 펑션을 우리말로는 기능이라고 하고요. 기능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함수라고도 해요. 엑셀에서는 펑션이라고 안 하고 함수라 그래요. 함수를 펑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말할 때 함수 그러잖아. 삼각함수, 미적분함수 그러잖아요. 펑션이라 그래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펑션을 함수라고 안 부르고 기능이라고 불러요. 뭐 도움말 기능, 무슨 기능, 그 펑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말이에요. 미적분 함수 뭐 이런 거, 사인, 코사인 함수 이런 거.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삼각함수를 계산하게 도와주는 기능 이런 거거든. 기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볼펜이란 이런 말은 뭐예요? 기능. 그냥 이게 누르고 뭐 쓰면 색깔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기능이야. 이게 함수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Alt 키, Alternate라고 읽죠? Alternate. 대체한다 그래. 대체. 자, 뭐 후보 선수들을 영어로 Alternate라고 쓰더라고요. 대체할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Alt 키를 누르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자 여기서 내 컴퓨터 창에서 Alt 키 누르고 오른쪽 왼쪽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지나요? 뭐 움직여지나요? 뭔진 잘 몰라도 움직여지거든요. 그리고 Alt 키 누르고 ESC 키 누르면 Alt하고 ESC 키를 누르면 제가 지금 열어놓은 창들이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보이거든요. Alt ESC 키 누르면 자 요거는 Escape라고 읽어요. Escape ESC라고 읽는데 Escape 다른 말로는 탈출이라고 써있죠. 탈출. 길이 없는 탈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탈출. 엑시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죠. 우리가 엑시트라는 단어는 탈출이죠. 그것도요. 근데 길이 정해져 있는 탈출. 비상계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길이 있는 탈출이고 이스케이프는 아무 때나 그냥 뭐 공중에서 탈출할 수 있고 하는 탈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다가 ESC 누르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쇄 명령을 걸어놨는데 에이 안 할래 그럼 ESC 누르면 돼요. 예. 그 Alt하고 ESC 키를 누르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밑에 화면 제 밑에 화면 보시면 뭔가 많이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거 네 가지가 실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t하고 탭을 누르면은요, Alt 탭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거? Alt키 누른 상태에서 탭키만 누르는 거야. Alt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탭키만 누르면 뭐가 나타나요. 이렇게 메모장, 바탕화면, 녹화 프로그램, 뭐 컴퓨터 창, 교환 창 이런 식으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만 누르는 거예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탭키만 딸깍딸깍. 그 다음에 Alt하고 엔터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떠요. 속성 대화 상자. 잠깐 볼게요. 여러분 내 컴퓨터에 갔더니 이런 폴더가 있어요. 이 문서 폴더가 있고 사진 폴더가 있고 그래요. 그 사진 폴더에 갔더니 사진 샘플이란 폴더가 보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 밑에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 얘를 눌러보시면 이 사진 샘플이라는 건 폴더인데 이 안에 용량이 5.56메가 정도 들어있고 파일이 9개가 들어있대. 그리고 2009년 7월 14일 화요일날 만들어졌대.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에 가면 비디오 샘플에 이런 파일이 있단 말이야. 파일 이런 파일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을 가보면 얘는 파일인데 야생이라는 WMV 파일인데 25메가로 돼 있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 또 자세히 보면 본래 파일명은 와일드라이프라고 돼 있고 설명은 뭐 스몰 월드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30초 분량으로 만들어졌고 해상도는 1280으로 돼 있고 29프레임으로 돼 있고 오디오는 192kbps로 돼 있고 스테레오 채널로 제작돼 있고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세밀한 거를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누르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컴퓨터를. 시각장애인들은. 아니 이 마우스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마우스를 모르고 노트북을 가져오는데 마우스를 모르고 안 가져온 거야. 그 밑에 터치패드가 있으니까 그걸 누르면 된다고 하지만 이 마우스 고장이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실 거예요? 깝깝하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컴퓨터를 가져왔는데 마우스가 고장이 났는지 안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키보드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작 버튼 어떻게 눌러요? 마우스가 없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로고 키. 시작. 그럼 키보드로 올라가서 옆으로 가면 컴퓨터 있네요. 컴퓨터 있네. 컴퓨터 엔터 탁 치면 컴퓨터 창이 뜨고 탭키 누르면 탭키 누르면 옆에 항목이 하나씩 움직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내 음악, 내 비디오 가서 또 여기 사진, 비디오에 가면 오른쪽에 샘플이 있고 비디오 샘플이 있고 비디오 샘플을 열어보고 얘를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Alt 엔터를 치면 Alt 엔터. 시각장애인들은 마우스 안 쓰거든요. 키보드로만 갖고 사용합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일 밑에 속성을 보는 명령이 뭐냐면 Alt 엔터를 치면 속성 창이 뜬대요. 시험에 다음 중 마우스 키보드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뭐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Shift 키 누르고 엔터를 누른다. 이건 틀렸다 이거지. Alt 키 누르고 엔터를 누른다 이거지.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안 해봤잖아요. 대부분 마우스를 클릭하고 했지 않습니까? 키보드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도 뭐가 많은데, 종류가 많은데 이거를 키보드로 다 하려니까는 버거운 거야. 저도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 배웠잖아요. 저는 이거 태어날 때부터 알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고 계속 작업을 했다지만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외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자격증 과정이나 설명서에 나오면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나한테 편하겠다. 그러면 계속 쓰는 거고
시험에 나오지만 잘 안 쓸 것 같아. 그럼 안 쓰는 거고. 많이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요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활성창이란 말이 뭐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계산기를 실행할 건데 이 계산기를 실행하면 계산기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죠. 제가 여기 있는 메모장을 실행하면 메모장 밑에 숨었죠. 그 메모장이 활성창이에요. 계산기를 누르면 계산기가 위에 떴잖아요. 그럼 얘가 활성창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창이라는 거는 창이 작던 크던 간에 제일 위에 올려져 있는 애를 활성창이라고 하는데 어디 갔어? 바로가기 메뉴라는 말이 나와있어요. 바로가기 메뉴. 여러분들 계산기 어디 있나 찾아보실래요? 계산기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하시면 계산기라고 있을 겁니다.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이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 윈도우가 제공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외 것들은 다 돈 주고 사서 깔든지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윈도우가 깔려있다. 그럼 윈도우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은 다 이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를 사용하고 싶으시려면 뭐 알약 이런 거 필요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계산기를 실행하면 계산기가 이제 겉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겉에 올라온 창을 활성창이라고 부르고, 이때 계산기 글자 왼쪽에 보면 아이콘이 하나 있죠. 아이콘. 여기를 누르면 무슨 메뉴가 뜰 거려? 아, 물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이진 않지만 여기 요 부분. 그러니까 어디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다행히도 계산기 같은 경우는 활성창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요렇게 앞부분에 요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면 무슨 메뉴가 뜰 거예요. 뭐 이렇게 쭉 펼쳐지잖아요.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요렇게. 그런데 그 바로가기 메뉴를 Alt하고 스페이스바 눌러도 열린다. 또 하나, 이 바로가기 메뉴 자리를 더블 클릭해도 닫혀요. 마우스로 그 영역을 더블 클릭해도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엑셀을 실행했는데 엑셀을 종료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오른쪽 끝에 가서 닫기 닫혀 누르잖아요. 저 왼쪽에 있는 엑셀 아이콘 영역 있죠? 여기 더블 클릭해도 종료돼요. 근데 거의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종료 단추는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항상 거기를 눌렀었지.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종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좀 특이한 점들도 있습니다.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는데, 시험에 이런 것들을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효율적인 거를 시험에 내야지, 굳이 쓸데없는 거를 시험에 내면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 체크해 볼게요. 이따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Alt F4번은 닫기 단추입니다. 인터넷 실행했는데 얘를 닫고 싶어요. 저 끝에 X 누르기 싫으시면 어떻게 한다? Alt F4 키보드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F4번 키. 그래도 닫기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Alt Enter. Alt Enter 중요해요. 체크해 놓으시고요. Alt F4 그리고 Alt 프린트 스크린 키. 우리 아까 그 엑셀 책 보시면, 실기책, 시킬책을 보시면 엑셀 화면을 이렇게 열어놓고 어디를 누르시면 돼요 하고 번호가 1, 2, 3, 4 매겨져 있죠. 컴퓨터 책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 그런 창을 어떻게 만들까? 화면을. 자, 보세요.
제가 계산기를 실행해 놨어요. 계산기. 요 계산기를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글 2010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겠죠. 1. 계산기를 실행한다. 계산기 화면의 위쪽에 메뉴에서 어떤 항목을 클릭한다. 말로 쓰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림 보여주면 되잖아. 보기를 클릭한다 이러면 되잖아. 그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다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 돼. 계산기 그림을. 그리고 보기를 누른다.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계산기 화면을 여기다 어떻게 가져올까? 이거지. 이걸 우리는 화면 캡처한다 그래요. 화면 캡처. 그런데 보세요. 이게 활성창이라 그랬죠? 우리 키보드에 F12번 오른쪽에 뭐가 있나 한번 보실래요? F1번서부터 F12번이 쭉 있는데 그 오른쪽에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키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얘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이 프린터로 쫙 찍혀 나갔었어요. 그 프린트 스크린이 있지. 근데 윈도우로 넘어오면서 이걸 딱 누르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면 어떻게 복사가 되나 보세요. 이렇게. 근데 얘가 복사되면 안 되지. 요 계산기만 달랑 복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럴 때 요게 활성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얘만 복사하는 게 Alt 프린트 스크린이에요. 얘가 크던 작던 간에. 그럼 이제 복사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어디에 가서 붙여넣기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붙이기만 누르면 톡하니 붙을 거 아니냐 이거지. 예.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는 거다 이거죠. 자,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화면이 전체가 다 복사가 돼요. 근데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현재 활성창 제일 위에 크던 작던 간에 그 창만 복사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복사, 붙이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걸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그러면 이 복사한 내용이 어딘가에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저장되는 공간을 클립보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블럭을 설정해서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복사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어디에 복사가 됐느냐? 클립보드라는 곳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클립보드는 여기는 안 보이는데 나무 집게판, 나무판에 집게 달려있는 판때기 보셨죠?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집게 이렇게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클립이 달려있는 보드라 그래서 클립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면 문방구에 가서는 집게판 주세요 그러면 클립보드 줘요. 예. 그 클립보드라는 말이 뭐를 복사하면 필요할 때 꽂아 놓은 거고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클립보드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때 Alt 프린트 스크린 키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현재 활성창을 캡처한다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 전체가 복사가 되는 거고 Alt 프린트 스크린 키는 보세요. 메모장도 이게 작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있는데 이렇게 가장 위에 떠 있는 창을 활성창이라 그런다 그랬죠? 요걸 보는 거고. 그냥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이 겉에 화면하고 속에 화면 같이 보이는 거고. 이렇게. 자,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D, 컨트롤 E, 그래서 컨트롤 Z까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게 많아요. 그럼 다 외워야 되느냐?
컨트롤 A나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 컨트롤 Z 이런 거는 우리가 외워야 돼요.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전체 선택. 자, 전체 선택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A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체 선택 됐잖아. 여기서는 컨트롤 A 누르면 컨트롤 A 선택됐잖아. 이렇게. 그럼 얘를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고 글꼴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컨트롤 ESC는 뭐냐면 시작 누른 거랑 똑같아요. 이 시작 아이콘 누르면 되잖아. 이거 로고 버튼. 근데 키보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084키 키보드의 변천 1084키 그 다음에 86키 84키에서 86키가 두 개가 변했죠. 뭐가 변했을까요? 한영 한자가 추가됐어요. 그러다가 101키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쓰는 거 이렇게 옆으로 넓은 거 103키도 있었고요. 106키가 있죠. 101키는 한영 한자가 없던 그리고 103키로 가면서 두 개가 늘었으니까 한영키 한자키가 추가됐고요. 여기는 세 개가 증가됐잖아요. 그게 로고키 로고키가 두 개죠. 왼쪽 오른쪽.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설명드릴 건데 우리 키보드 제일 아랫줄 오른쪽에 보시면 컨트롤 키 옆에 줄 쳐져 있는 키 있죠? 그거 눌러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는 키예요. 얘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것처럼 나와요. 이 세 개가 추가된 게 106키입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 ESC를 눌러야 되는데 이제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요게 옛날 키보드에는 없잖아요. 요 키가 컨트롤 ESC를 눌렀던 거죠. 그리고 컨트롤 ES, 시프트 ESC 누르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많아요. 누를 게. 그럼 이거 다 외우면 좋은데 다 시험에 내지도 않고 필요할 때 문제를 풀어다 보면 얘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 이제 그거 외우시면 되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컨트롤 쉬프트 ESC 키 누르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